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뉴스 브런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또 콩 앱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콩에서는 KBS 일라디오 채널 화면에 캠코더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픽 시작할 텐데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전예현 개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도 뭐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논란이 일고 있죠. 일단은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전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전예현 교수님 먼저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 7월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제 개편이 공론화된 건데요.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에게 지금 박순애 사회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네.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 격차다. 즉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네.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시행 초기에 교원 수급이나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겠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2025년 입학 때부터 입학 연령을 기존에는 1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3개월씩 확대한다. 예를 들면 네. 예전에는 2018년에서 1월에서 12월생에 대한 기준을 네. 2019년 1월에서 3월 이렇게 확대하는 식으로 25%씩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건데, 일단 찬성하는 입장에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교육부에서는 입학 시기를 앞당기면 가정의 유아교육비를 줄이고 국가 교육 책임 의무가 강화된다라는 거고요.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예전보다 아이들 지적 능력도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졌기 때문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저출산 고령화이니까 노동인구 감소가 줄어든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도 아마 상대적으로 같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단체, 학원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도 선행교육, 조기교육이 문제인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면 더 당기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어린 나이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유아기의 특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요. 그 네. 이유는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이른바 형, 누나, 언니들과 경쟁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건데 네. 왜 굳이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는 4년간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과밀 학급이 생길 거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25%씩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겹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네. 결국은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도 이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일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안을 정부가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지금 만 5세. 거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7세인데 만 5세.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열심히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왜 어떤 이야기도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발표가 됐지였어요.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고 뭐 사회적 합의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선발표 후 합의를 전제로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련 변호사님. 네, 저도 이게 예전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어떤 대통령과의 발표에 있어서 네. 교육 정책을 뭐 4년 뒤에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뭐 세부적인 방안이라든지 세부적인 제도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교육 같은 경우는 헌법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4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죠. 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변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토론 없이 정책을 일단 선 발표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논리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 격차, 뭐 사회 격차를 네.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취학 연령을 지금 낮춘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꼭 교육 연령을, 그러니까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대안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회적인 격차라든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것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한 논의 없이 연구 없이 그냥 5세로 낮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덧붙이신 말씀. 굉장히 유명한 이명남 건축가가 연설 이제 강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5대 종교 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나머지 2대 종교 뭐냐 부동산, 교육.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과 네. 교육 문제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번 교육 정책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 진짜 이건 한마디로 느닷없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적도 없고요. 네. 그럼 이제 공약을 좀 마무리해서 큰 국정의 그림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첫 업무 보고를 대통령한테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졸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과거 정부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걸 검토했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고 이게 실패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정책을 다시 꺼내드니까 네. 전문가들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금도 애들이 공부 때문에 잠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조기교육 그렇죠. 시달리는데 네, 네. 의무교육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과연 공교육의 편입을 빨리 하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과 학부모로 하여금 공부에 더 시달리게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근데 제가 보기엔 후자를 우려하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사회적 합의 없이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가 더 지금 이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초중중 교육법에 보면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법에서 지금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정책을 그냥 시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에 깔려있는 법들이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네요. 이 법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이게 합의가 돼야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큰 사회적 합의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더욱이 상대방 당을 노력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그리고 과연 이게
뭐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1, 2년 뭐 정책으로 지금 뭐 4년 안에 끝낼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어떤 아이에게는 20년 평생 가는 문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또 많이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요. 취약 연령을 그러면 이제 낮추는 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떤 문제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두 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문제 어떤 걸까요? 정 교수님. 저는 먼저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네. 이거 사실 너무 어른들의 입장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더 어린 나이에 특정 시간에 앉아 있는데 교육 전문가들이 연령별로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교실에 잡혀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두 번째로 공교육을 좀 강화한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네.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면 되지 왜 굳이 초등학교 네. 의무교육 시스템에 편입을 시키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은 보내도 그만 안 보내도 그만이지만 네. 의무교육이라는 건 부모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가 없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더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세심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참고로 이제 저도 옛날에 조기 입학 선택해서 한 분들의 사례를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이거 제가 아는 분이 본인의 사례를 좀 얘기해 주라고 했는데 네. 네. 아직 손이 좀 덜 발달됐다고 해요. 뭐 이분 같은 대근육, 경우는 소근육 어리니까. 아무래도 좀 덜 발달하죠. 이제 공부를 좀 잘한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해서 일찍 들어갔는데 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단추를 푸는 스웨터를 혼자 열지 못해서 그때마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이게 너무 굴욕적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가 좀 늦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학습 중심으로 보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유치원 때만이라도 제발 놀게 해줘라. 왜 굳이 학교에 늘려고 하냐는 우려를 또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네,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8764번으로 그렇지 않아도 유초 교육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심한데 만약에 만 5세로 낮추게 되면 뭐 있는 집 아이들이야 문제 없겠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교육 격차가 심해지게 될 것이고 입학 초기에 그런 실패감으로 자라는 세대의 미래가 더 소심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0324번으로는 교사들이 가장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사전 교육을 전제로 짜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지금도 기초교육이 좀 안 된 부분,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힘든데 한 교실에 교사 3명이 있어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애들을 스파르타 교육 시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7910번으로는 초등 입학 연령 낮추는 일 국민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딱 남겨주셨네요.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고 네. 또 청취자분들의 의견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 사실상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거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 지금 나이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사실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하고 학습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아이들의 생활 그렇죠. 교육 네. 아니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부모님 대신 양육을 주로 네. 담당하는 곳이고요. 초등학교만 해도 아이들이 일단 학습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의무 교육이라고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교육에 조금 더 학습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방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좀 빠르다. 아니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요즘은 정보를 습득하는 환경이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학습을 그만큼 할 수 가능할 있을 것이다. 것이다. 라고
입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저도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단언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5세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2%가 즉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학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발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그렇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취학용 연령을 낮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그거를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와 관련한 인력 보충, 재원 보충, 공간 그렇죠. 보충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을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 가을쯤 되면 이제 저희 아이 한 30-40분 앉아있는 연습 한번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입학 연령을 낮춘다. 아이들을 정말 위한 교육을 위해서 뭐 다른 창의적인 대안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의 연령을 좀 낮추는 겁니다. 의무교육이 이제 초등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유치원, 유아원을 의무교육화를 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그런 돌봄의 부재라든지 네. 아니면 교육이나 양육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조금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과도기라고 할까요? 학교 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아기 유치원에서의 어떤 의무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네, 지금 네.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뭐 사회적 격차, 교육 격차 네. 그거를 오히려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맥락은 같은데 의무교육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네. 현재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저항이 덜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의무교육이 되면 여러 가지 학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학부모들도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중에 영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취학을 하는데 미국, 프랑스 26개국은 만 6세 입학 시스템이고요. 네. 일부 나라들이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시키지 말라라는 말이 한동안 사회적으로 완전 우리가 생각하면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인 것 같죠. 네네. 그러나 거꾸로 이 나라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은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 강조를 그렇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은 될 수 없겠지만 네. 우리가 너무 교육의 목적이 지금 뭐 교육부나 일부 관계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학습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 양성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서 가면 저는 창의력 교육은 논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에 같이 넣어서 논의가 되어야지 좀 활발한 논의가 되지 결론을 그렇게 내놓고 시작하면 결국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교육위원회에서 잘 꾸려서 이런 거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도대체 지금 시대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논의가 필요한 교육으로 네, 됐으면 이야기 많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저희 아이템 하나 더 있거든요. 고양시에 서울시 기피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이걸 다 가져가라.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고양시에 운영하던 서울시 기피시설들을 서울시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자회견이 일어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서울시와 인접한 지금 고양시에 서울시의 기피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시립 승하원이라든지 뭐 서울시립 백제묘지 그리고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은평 차고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이런 주민 기피시설들이 서울시 시설인데 지금 고양시에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로 가져가라라는 논의가 나온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창릉에 있는 레미콘 공장 그리고 폐기물 업체가 인근 고양시 현천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를 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고양시에 있는 어떤 주택 사업에 있어서 뭐 여기도 또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폐기물 업체나 레미콘 네, 공장이 네. 현천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현천동이
마포구와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쪽에서 우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지 말라.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고양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기피시설도 고양시에 이렇게 많은데 그럼 서울시 거 가져가라. 네.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 뭐 수도권 그 매립지 관련 갈등이 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계속돼 왔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수십 년간 갈등이 맞아요. 있었던 거고 네, 네. 2012년에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제 지방선거로 자치단체도 바뀌고 하니까 이게 좀 유야무야 됐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상생 협력을 하기로 한번 했으니까 네. 그런 걸 다시 좀 살리는 쪽으로 해서 원만하게 좀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가 풀려면 서울시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송전로 문제, 뭐 물관리 문제, 개발 관련한 모든 문제가 지방에서 보기에는 수도권에 위해서 너무 우리에게 희생을 하고 있다,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논을 하는 방안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것들도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거다. 근데 왜 지방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본다면. 이건 교수님께서도 지금 서울시의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지금 10여 년 넘게 계속 약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서울시와 고양시가 두 당사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도권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반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양측 간의 어떤 갈등 해결이나 원인 해결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2012년에 공동 합의문이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는 뭐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그러한 시설 같은 것들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전탑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지역에 공급하는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에 공급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에 송전탑이 세워지는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기 소비량을 봤더니 경기도가 가장 많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송전탑은 뭐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밀양 송전탑 비롯해서 전국에 69개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것 때문에 내부 갈등이 일고 또 중앙정부하고 싸우느라고 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되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지역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재는 필요하다. 예, 그런 중재 차원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픽 오늘 조우련 변호사, 전혜연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요.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